운동한다는 건 변하는 운동이야, 안 변하는 운동이야? 말해봐. 가속도 운동은 변하는 운동이야, 안 변하는 운동이야? 변하는 운동이야. 뭐가 바뀌는 거야? 빠르기나 방향. 됐어?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가속도 구하는 방법 A는 플럭 A는 A 구하는 방법 시간분해. 네, 시간분해, 속도, 변화량. 또 A는 N분의. 맞아, 하은아 자신 있게 해야 돼. N분의 F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조금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거 대각선으로 곱해봐. 그럼 같이 해봐. 빨리 해봐. 대각선으로 곱해봐. 거기 써봐. 그러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대각선으로 곱했더니 FT는 MV-MV0 이런 거 나와? 맞아? FT가 뭐라 그랬어? FT 아일랜드 충격량. 됐어? 자, 충격량은 뭐랑 같다? MV가 뭐야? MVP 뭐야? 한국말로 운동량.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를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 그랬어? 충격량. 맞아? 가속도 공식이 이걸 얘기했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 사실은. 되죠? 자, 그러면서 봐봐. 아까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가속도는 변화량이야.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만큼 변했어? 변화량이야. 근데 나 물어볼게. 가속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방향이 있어, 없어? 있어. 속도니까.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래요. 근데 그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하는데 얘가 방향을 갖게 돼. 그 방향은 어디서 와할게? 이 중에서 어디서 방향이 와할게? 힘이죠. 그러니까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았어? 라고 물어봐도 되고,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어? 그 같은 말이야. 그치?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2였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10 됐어요. 빨라졌죠? 그러면 얘는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아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받아야 돼요? 운동 방향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얘는 가속도가 운동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우리 방향은 뭘로 표현해?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럼 예를 들어봐. 얘 속도 방향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게.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야 속도가 빨라져? 플러스 방향이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일 때 빨라져야 이렇게 움직이지. 맞아? 같은 방향으로 힘 받으면 빨라지는 거구나.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방향을 플러스로 안 놓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게.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애를 빠르게 하고 싶어. 가속도 방향이 어느 방향인데? 네,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면 빨라져요.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 방향을 마이너스 속도 방향으로 했는데 가속도를 플러스 방향으로 봤는데,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힘준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힘준다는 거야? 반대 방향. 그럼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느려지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느려져요. 얘는 빨라져요. 얘 빨라져요. 그럼 빨리 보세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 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가 아니고 방향 얘기하잖아요. 같은 방향. 물체가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주면 빨라지는 거야. 그치? 물체가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주면 빨라지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치? 물체가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줬어. 느려지겠지. 알겠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천천히 가면 돼. 처음부터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더 신기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같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시연아. 자, 질량분의 힘이라서요. 됐죠? 어차피 물체가 갈 때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폭탄으로 쪼개는 게 아니면.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니? 라는 거를 결정하려면 물체가 가고 있는 동안 힘의 크기 안 바뀌었니? 이 얘기야. 됐어? 네. 그럼 나 물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떨어져요? 떨어질 때 물체는 뭐 받을까요? 뭐 받고 떨어지죠? 어떤 힘 받아요? 중력. 그죠? 그러면 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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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 거야.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요. 힘 어느 방향 받아요? 말해. 어느 방향 받아? 아래 방향. 중력 방향이니까. 그치? 아래 방향으로 받아. 지금은 막 틀려도 되는데 막 말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막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힘 방향은 안 바뀌고 있구나. 계속 떨어지는 동안. 그리고 힘의 크기요. 여기 있을 때 무슨 힘 받아요? 무게. 맞냐? 여기 있을 때도 무게라는 중력 받아. 여기에 와도 무게라는 중력 받아. 그럼 잘 생각해봐. 꼬맹아. 힘의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가속도 방향 안 바뀌어. 그리고 받고 있는 힘의 크기도 안 바뀌었으니까 가속도 크기도 안 바뀌어. 맞아?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면서 무슨 운동을 할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이런 얘기야. 이제 거꾸로요. 공 던져 올려. 얘 올라가는 동안 무슨 힘 받아? 뭐죠? 중력 받아. 그래서 여기 있던 공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고. 그럼 나 물어볼게. 얘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어? 속도가. 그렇죠. 0될 때까지.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갈 거야. 근데 올라가는 동안요.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그럼 생각해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야? 반대야. 그럼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느려지죠. 근데 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1초에 속도를 10씩 변화시키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중력 받는 거야. 그치? 내가 맨 처음에 20으로 던졌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는 느려질 텐데 1초에 얼마씩 느려져야 정상이야? 10씩 느려져야 정상이야. 그럼 몇 초 동안 올라가면 속도 0 될까? 생각해봐. 몇 초 동안 올라가면 속도 0 될까? 맞아요. 2초 동안 올라가면 됐어? 속도가 0 된대요. 신기하죠? 맨 처음에 속도가 20이었는데요. 속도가 일정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2초 만에 속도가 0 돼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2초 만에 0 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요? 우리 맨날 그렸던 그 등가속도 그래프에서 오늘은 조금 바꿔보자. 자, 물체가 똑바로 올라갑니다. 자, 물체가 똑바로 올라가는 운동을 멋진 말로 우리는 은교야 뭐라고 불렀지? 물체가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라고 하고 물체를 던졌더니 0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건 뭐라고 하지? 기억나는 사람? 연직 상반운동. 맞죠? 물체를 던졌더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똑바로 올라가는 운동을 우리는 연직 상반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연직 상반운동도 등가속도예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받으니까. 자, 맨 처음에 속도는 20이었대요. 근데 얘가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0 될 거예요. 자, 뭐야? 어떻게 잡았을까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숫자 쓸 수 있는 것들 다 써보실래요? 똘똘합니다. 아유, 글씨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쓰냐, 그쵸? 면적도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맨 처음에 속도 얼마? 20.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0 될 때까지 2초 걸린대. 그러면 2초 동안에 올라간 높이가 면적에 있는 거 알아? 그러면 그 면적 구해봐. 중력 가속도 10으로 놓고. 똘똘하네요.
운동이야. 맨 처음에 속도요. 맨 처음에 속도가 20이었다가 점점 줄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죠? 이때 속도가 0이 된 순간의 시간이 얼마냐면 2초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기울기 뭐라 그랬니? 생각해 빨리. 기울기 뭐라 그랬어? 가속도. 그때 수학 시간에 배웠지? 자, 이 기울기는 플러스 기울기야? 마이너스 기울기야? 마이너스 기울기죠. 왜 마이너스 기울기일까요? 네,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가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로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1초 지나면 속도가 10 줄어서 10 돼요. 그리고 또 1초 지나면 속도가 0 돼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2초 동안에 쭉 올라갈 건데 처음에 위치로부터 됐어? 1초 동안 올라간 거리는 이만큼 올라갔을 거야. 그치? 1초 동안 올라간 거리는 요만큼의 면적이 1초 동안 올라간 거리인데 얼마일까요? 구해봐 빨리. 1초 동안 올라간 거리. 이거 사다리 꼴 구하면 뒤진다. 자, 요 구간도 등가속도죠? 평균 속도 얼마 하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야. 그치? 처음 속도 20이고 나중 속도 10이니까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요만큼 1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15야. 맞아? 그 15라는 평균 속도로 1초 동안 간 거리 요거 사각형 넓이 구해도 똑같아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구하려면 15m야 이렇게 가면 되잖아. 굳이 어렵게 할 일 없잖아. 그래서 1초 동안에 무려 15m 올라가? 이런 얘기야. 그러면 2초 동안의 간 거리는 얼마일까? 요 얘기잖아. 그죠? 그건 20m죠. 그럼 머리가 있으면 2초 동안에는 20m 올라가는데 1초에서 2초까지가 요 넓이는 너네가 본 것처럼 됐어? 이해가 온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그죠? 내가 20으로 던지면 처음에는 속력이 빨랐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점점 속도가 느려지니까 같은 1초라도 올라간 거리는 적겠네. 그래서 20m 가면 다 되네. 알겠어? 그러면서 너네 구몬의 힘. 어렸을 때 구몬 안 했으면 뒤져 이씨. 구몬의 힘. 꼬맹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1초고 여기가 2초였어. 이 넓이 대. 이 넓이의 비율. 보여요? 여기가 15고요. 여기가 5죠. 몇 대 몇입니까? 1대 3. 그죠? 네. 그러면 자유낙하할 때도요. 거꾸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 1초 1대 속력 10. 2초 1대 속력 20. 됐어요? 요거 간거리 얼마? 5. 2초 동안 간거리 이거 얼마? 20. 근데 여기가 5니까 여기는 얼마? 15. 3초 동안 간거리 이거 얼마일까? 요거 얼마일까? 3초 동안 간거리 해봐. 3초 동안 간거리 45. 그러면 이게 45인데 얘는 20이니까 요만큼은 얼마? 25인데 아가야 느껴봐.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5.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럼 너 머리잖아. 1, 3, 5. 그 다음은 또 얼마겠니?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어떻게 얼마겠니? 7. 됐어? 이런 식으로 늘어나. 이게 패턴이야. 그죠? 그래서 과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계산하는데 남들보다는 쉽게 빠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생각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가속도고요. 이제 한번 배웠으니 각각의 의미들을 한번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 방향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리자 꼬맹아. 시간 속도 그래프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져. 자, 기울기가 뭔지 체크, 면적이 뭔지 체크. 선생님 너무 많이 해서
얘기해서 지겨워요 라고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선생님하고 수업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자, 기울기는 가속도이고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래요. 됐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중 속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간거리 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시간이 안 남았을 때 됐어? 구하는 방법도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볼래요? 처음 속도에서 요만큼 늘어났어요. 요거 늘어난 거 어떻게 구하지?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요거 뭐지? 속도 늘어났냐? 1초에 가속도만큼씩 늘어나? 2초 지나면 가속도에 2배 늘어나? 그치? 3초 지나면 가속도에 3배 늘어나지? 그럼 t초 지나면 가속도에 t배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AT. 맞아요. 요거 속도 늘어났냐? AT로 계산해. 그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만 더하면 돼. 맞아?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만큼만 더하면 돼요. 이 뜻이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근데 아까 보여드렸죠. 간거리 구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인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해도 똑같아. 그쵸?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해도 똑같아. 이런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있어. 너네 막 받아쓰기 하는 거구나. 안 해왔구나. 이것들이 선생님이 쓸 때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게요. 일주일만 안 써도 그렇습니다. E, A, S는 기억나? 그 뒤는 뭐였어?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 빼래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쵸? 네. 한 번씩만 써보시면 돼요. 그쵸? 선생님하고 앞으로 한 10번만 쓰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배운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저거다. 그치? 기억해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우리는 기본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등가속도만 했어. 근데 줄어드는 등가속도 아까 연측상반운동 그렇게도 그려져. 되겠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면서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모든 물체는 변할 수 있어. 운동이. 그러면 얘기해봐. 예지야. 모든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근원 뭐야?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이유. 그쵸. 물체가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는 건 물체가 받는 진짜 힘. 그 진짜 힘을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알자 힘만큼만 변해. 맞아? 그랬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뭐 하면 알자 힘 구하는 거야? 말해. 뭐 해야 알자 힘 구할 수 있어? 더 하면 돼. 됐잖아. 됐어. 같은 방향은 두 힘이 몇 도 이루고 있다는 거야? 180도는 아니야. 몇 도야? 같은 방향은 0도. 0도. 그죠? 실제로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0도를 이루고 있을 때고요. 그 0도를 이루고 있을 때가 최대의 힘을 만들어. 그래서 모든 힘은 같은 방향으로 줄 때 제일 좋아. 그래서 얘는 7N의 힘 만드는 거야. 그래서 7N만큼 변해. 이런 뜻이야. 근데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힘 줄 거야. 하나는 4N, 하나는 3N. 기억해봐. 그럼 이제 이게 막 반대 방향은 몇 도야? 그게 180도야. 그래서 반대 방향을 우리가 180도야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땐 두 힘 더하면 알자 힘 구하는 거야. 반대 방향일 때 뭐 하면 돼? 빼면. 맞아. 됐어? 몇 뉴턴의 힘? 9번.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도 얘는 7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얘는 1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커지면 힘의 크기는 뭐해지는 거야?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 근데 비스듬해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알자 힘의 크기는 좀 달라질 거야. 요게 30도일 때 만드는 알자 힘하고요. 이게 60도일 때 만드는 알자 힘하고요. 이게 90도일 때 만드는 알자 힘의 크기는 달라. 왜? 각도가 다르니까 그래.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알자 힘 지금 안 구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요. 사실은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힘의 크기래요. 근데 각도를 크게 하면 대각선의 길이는 뭐해져? 말해봐. 각도를 크게 하면 대각선의 길이는 뭐해져? 대각선의 이 길이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각도가 30도, 그 다음에 90도. 각도가 커질수록 대각선의 길이는 짧아지니까. 됐어? 네. 각도가 커질수록 알자 힘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꼬맹아, 엄마랑 여기 있는 무거운 짐을 너하고 엄마가 들 거야. 여기 엄마야. 이거 나야. 아주 무거운 물체야. 이거 들려면 엄마가 잡고 있는 줄하고 내가 잡고 있는 줄의 이 각도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이게 클수록 엄마랑 나랑 합한 힘이 커질까요? 작을수록 커질까요? 작을수록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요 둘이 붙어서 이 각도를 작게 만들어야 이거 100N을 쉽게 100 만들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물체를 들 때는요 엄마와 나 사이에 줄의 간격 이 각도가 작을수록 훨씬 더 큰 힘을 만드니까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 수 있대요. 되겠어? 채민아 이해돼? 안 되면 빨리 얘기해야 돼.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어?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각도는 작을수록 큰 힘 만드는 건 맞아 라고 하고요. 비스듬한 방향일 때요. 다른 건 모르셔도 되는데 굳이 안 그려도 되는 비스듬한 방향이 있어요. 한쪽은 이 방향으로 10N이래요. 한쪽은 이 방향으로 10N이래요. 근데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120도래요. 이런 식으로 두 힘의 크기는 같은데 사이각이 120도면 합력은 무조건 가운데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같은 크기만큼의 힘이 작용해요. 알겠어? 이게 합력 구하는 방법이니까 요거 하나는 알아두자 라는 얘기죠. 근데 합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요.
작용한대. 그래서 가라는 물체는 A랑 B의 두 힘을 받고 있어. 변할까 안 변할까? 얘는 운동 상태인 빠방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지죠. 왜? 얘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합력이 얼마예요? 0입니다. 맞아? 그래서 R자 힘이 0이 돼요. R자 힘이 0이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R자 힘이 0인 상태를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 그죠? 항상 변화시키는 건 A, B의 힘이 아니고 이걸 합한 R자 힘만큼만 변해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R자 힘이 0이라서 어떤 변화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요. R자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부르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R자 힘 때문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걸 설명한 아저씨가 뉴턴이래. 그래서 꼬매가 기억해.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 있을까? 시연 몇 가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쓰세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1법칙이라고 선생님은 써드릴 테니까 너는 그 옆에다가 진짜 이름 써봐.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됐어. 이거 한국말로 진짜 이름 있어. 써봐. 자, 그 중에서요. 제1법칙 한국말로 뭐라 그러게? 말해봐. 그렇죠. 이거 반성법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치?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2법칙 뭐라 그럴 거야? 그렇지. 하잖아. 가속도 법칙이야. 우리가 물리 배운 지 4번째 만에 뉴턴의 운동법칙 순서대로 3개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 뭐라고 해? 그렇죠. 작용. 반작용 법칙. 자, 관성은요. 나 안 변할 거야 라는 고집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 변해.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고집을 물리에서 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체가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나 안 변할 거야. 나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거야. 이걸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나 안 움직여. 나 그대로 있을 거야. 이거 정지관성이야. 그래서 버스가 내가 탔는데 나 정지되어 있어.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정지되어 있을 거야. 나 안 갈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정지관성이 있다. 근데 갑자기 버스가 오른쪽으로 급출발해. 그러면 버스는 가려고 그러지. 근데 내 몸은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로 쏠린다고? 어디로 쏠려? 버스가 급출발하면 어디로 쏠려? 앞이야 뒤야? 뒤로 쏠려. 이렇게 뒤로 쏠려. 이게 내 몸에 있는 정지관성이 드러난 거야. 알겠어? 또요. 정지관성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아까 여러분들 나한테 막 질문했어요. 실에다가 무거운 추 매달고요. 또 이렇게 연결해서 아래추가 아래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래실이 있고 위에 실이 있고 여기 가운데 무거운 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래에 있는 A라는 실을 탕 하고 잡아당길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하고 계셔요.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풀 때, 끊을 때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요. A한테서 힘을 줄 건데 힘을 갑자기 주는 거야. 갑자기 센 힘을 탕 하고 주면 두루마리 휴지가 어디가 끊어질까요? 라고 하면 그래서 갑자기 힘을 주기 때문에 빠르게 줘요. 힘을 위까지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무 빨라서 힘이 아래쪽에만 작용하니까 힘받은 A만 달라져서 끊어줘요.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추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으려는 추의 정지관성이 드러나. 됐어? 그래서 실이 A가 끊어진다 이렇게 돼. 됐어? 네. 근데 힘을 갑자기 주지 않고 나는 엄청
추가 정지되어 있으려는 추의 정지 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알겠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근데 정지되어 있던 물체들의 정지 관성의 크기 물질마다 다 달라. 어떤 애가 정지 관성이 제일 큰지 알려면은 뭘 알면 돼? 정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를 보면 되겠죠?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숫자를 뭐라고 할까요? 질량. 그래서 물체의 질량을 보면 누가 정지 관성이 더 큰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100kg짜리 물체가 있고요. 20kg짜리 물체가 있으면 100kg짜리 물체가 정지 관성이 5배 크대요. 되겠어? 질량은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입니다. 나 안 움직일 거야 하는 버티놓고 지.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뚱뚱한 아저씨를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치자. 이 물체는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2의 빠르기로만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변화시키려고 힘줘야 되잖아. 그럼 힘을 안 주면 안 변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고 있는 물체는요 방향도 안 바뀌고 빠르기도 안 바뀌려고 그래요. 빠르게 안 바뀌는 걸 중학교 때 중소, 방향 안 바뀌는 거를 직선, 운동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 글자 줄이면 뭐라 그러지? 하은아, 등속 직선 운동 한 글자 줄이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 운동 하려고 그래. 이거 중3 단어야. 됐어? 중3 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고등학교 단어로는 등속도 운동하려고 하는 됐어? 고집이 생겨. 그거를 우리는 운동 관성이라고 해.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가려는 운동 관성 붙었어. 그러니까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A라는 물체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운동 관성에도 크기가 있어. 그래서 이거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계산할 거야. 운동 관성의 크기를 시연아 뭐라 그러게? 정지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라고 한대. 그럼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에도 크기가 있다. 운동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말을 운동량이라고 해. 이게 운동량이야. 됐어? 운동량을 P라고 써요. 운동량 구하는 식 불러. 뭐였어? 뭐였어? M, V, P. 모대원 병실이라고 했어. M, V, P. 이게 운동 관성의 크기야. 그러니까 저 물체는 2kg짜리 물체가요. V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운동 관성의 크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4kg/m/초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야. 시연아 됐어? 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요. 안 멈추고 계속 가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과학자들은 운동량이라고 불렀다. 그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만큼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예쁘게 문자로 바꾼 게 MVP 못 외울 수가 없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어떤 물체가요. 가다가 벽이랑 부딪히면 벽이랑 부딪히는 순간 튕겨 나와요. 튕겨 나오는데 똑같이 2kg짜리 물체로 튕겨 나오겠죠? 질량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근데 튕겨 나올 때 이 아이의 속력이 3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바뀌었습니다. 부딪히기 전보다 부딪힌 후에 운동량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이었는데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일까? 똑같이 MVP로 계산하면 돼요. 질량은 똑같이 2kg이고요. 튕겨 나온 방향은 이제 오른쪽 방향이 아니고 거꾸로 왼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튕겨 나왔어요. 그러니까 튕겨 나온 후에 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6이랍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처음 하고 나중에 운동량이 달라졌네.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이런 얘기했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라고 했는데 은교야. 모든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처음에서 나중을 빼, 나중에서 처음을 빼,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그렇죠. 모든 변화량은요,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게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속도 변하던, 운동량 변하던 상관없습니다.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변화량을 구하는 진짜 방법이야. 자, 나중 운동량은요, 그냥 6이 아니고 왼쪽으로 6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서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사. 이걸 빼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변화량이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무려 10만큼의 운동량이 변했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정확하게 속도라는 방향을 갖는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방향을 갖는 벡터라서 방향을 항상 써줘야 된다. 그래서 계산한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10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잘 가던 애가 왜 갑자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을까? 빠르기는 왜 바뀌었을까?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힘이니까요. 물체하고 벽이 부딪힐 때 서로 힘 주고받은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나 물어봐요. 이렇게 날아오던 공이요. 부딪히는 순간 공이 벽을 밀었어요. F라는 힘으로. 됐어. 그러면 벽도 순순히 맞기만 하진 않아. 지도 쳐요. 됐죠? 그럼 나 물어볼게요. A가 벽을 민 힘이 클까요? 벽이 A를 민 힘이 클까요? 네, 크기는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이라서. 그쵸?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얘도 F라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아, 이 새끼가 왼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변화가 왼쪽으로 있는 거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힘을 받으면 그 힘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잠깐 받으면 조금만 바뀌어. 근데 1초라는 시간이 아니고 10초라는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길게 받는 거니까 변화가 많아. 그래서 총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주체는요,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받았느냐의 곱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운동량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10인데 이렇게 충돌할 때 보시면 지금처럼 운동량이 변하는데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너무 길어. 이걸 줄여서 우리는 충격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뜻을 그냥 I라는 충격량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도 되는데 그 운동량을 변화시킨 주체는 힘이고요. 그 힘을 준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도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을 똑같이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FT 아일랜드 집에 가서 이용기 찾아봤냐? FT 아일랜드 그래서 잘생겼어. 아빠보다 잘생겼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벽으로부터 충돌할 때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0.1초였다면 얘는 벽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100N의 힘을 받았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로 아주 길었다면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더라도 얘는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100이 아니고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만 받아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 다른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똑같이 충격량이 10이더라도 얘는 일정하더라도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배로 길어졌더니 힘의 크기는 거꾸로 10분의 1로 줄었어. 이 얘기야. 그래서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덜 아파.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자동차가 빵 하고 교통사고가 날 때 거기서 에어백이 이렇게 터지면요. 사람들이 충돌할 때요. 여기 꾹 눌러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를 줄인다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FT 아일랜드인데요. 저는 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요. X축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고, 자, Y축은 X축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이래. 그랬을 때 꼬맹아 생각해봐. 10N의 힘을 줬다고 쳐. 쭉 줘서 얼마 동안? 1초 동안. 선생님, 그러면 꼬맹아 실제로요. 선생님 거짓말. 선생님이 그린 건 힘하고 시간이지 충격량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충격량이 있대. 어디 있게? 그렇죠. 힘은 세로고 시간은 가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면적이야. 그래서 이 면적만큼이 물체가 그 시간 동안에 받은 운동량의 총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그래서 얘는 10. 보면 알아? 힘은 10N이고요. 받은 시간은 1초니까요. 이거 계산하면 됐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사실은 충격량은 10N초라는 단위를 써도 돼. 근데 그 단위가 10kg/m/초라는 운동량의 단위와 똑같은 단위야. 똑같은 단위야.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운동량의 단위는 요거 쓰고요. 충격량의 단위는 요거 쓰지만 사실은 이거 두 개 엄청 똑같아. 그래서 왜 똑같게? 힘은 F는 MA라서요. 우리가 쓰는 뉴턴이라는 단위는 사실은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의 단위 미터/세컨드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세컨드 제곱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초를 한 번 더 곱하면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이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하고요. 충격량의 단위는 다른 형태로 쓰는 것 같지만 똑같은 단위라서요. 이거 바꿔서 써도 똑같아요. 충격량의 단위가 10kg/m/초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 단위는 거꾸로 바꿔 써도 무방하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런 단위, 이런 단위를 각각 쓰는 것뿐이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충돌하는 힘하고요. 시간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빵 하고 부딪힐 때요.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이 주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로는요. 힘하고 시간 사이의 그래프가요. 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힘의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상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어도 세로가 힘이고 가로가 시간이니까 면적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어? 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그 F라고 하는 힘은 가장 높은 꼭지점의 힘을 구한 거예요. 근데 1초 동안 힘 받으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1초가 아니고 10초 동안 시간을 더 늘려볼게요. 그래도 면적이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는다면 이거 땡기는데 면적 똑같아야 돼.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주는 게 맞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였고요. 사실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두 가지 식을 해서 이렇게 곱해봐서 만들어진 그 과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와 라고 했는데 시연이가 그 부분 영상을 좀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정리했어. 이해돼? 괜찮아? 네. 한번 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것도 한번 풀어봐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살짝은 풀어오셨었어야 돼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질문은 다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못한 질문 있으면 해봐.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요. 혹시 25페이지에서 질문 있나 보시면 돼요. 52번. 자, 52번 보시면 10이라고 하는 속도로 운동하는 60kg의 물체에
60N의 평균 힘이 작용했습니다. 물체의 속도는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이 물체는 몇 초 동안 힘 받은 겁니까? 라고 하는 힘을 받은 시간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야. 그게 곧 충격량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좀 볼게요. 맨 처음에 이 물체는요. 60kg짜리 물체가 있었대요. 그 물체가 처음에는 얼마로 갔냐면 10이라는 빠르기로 갔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하시면 처음 운동량을 곱해 보시면 600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가 여기다가 힘줬네요. 그래서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얘가 속력이 10이 아니고 15로 바뀌었어. 60kg짜리가. 그러면 얘 나중 운동량을 곱해 보시면 똑같은 방향이지만 90 됐어요.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90이 아니고 900 됐어요. 이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 나온다고요? 네, 그 방향으로 300만큼 운동량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충격량이 300이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충격량 I는 FT 아일랜드 기억나죠? 네. 이 값이 300이어야 돼. 근데 내가 얘한테 밀어준 힘의 크기를 줬어요. 얼마의 힘으로 줬습니까? 60이라는 힘으로 밀었대요. 그러면 60이라는 힘으로 밀었으니까 몇 초 걸렸게요? 계산. 5초. 되겠습니까? 아, 5초 동안 밀었구나. 이런 얘기야.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다. 채민아, 그러면은 53번도 해결했어? 넘겨볼게요. 26페이지에서 질문.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각자 설명을 해서 설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가 설명을 못 받았으면 다 질문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어디 질문 받을 차례냐면요.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아? 30, 31. 오케이.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운동량과 충격량을 했는데 이럴 것 같아요. 시연이는 다음 주에 풀어와서 일찍 와서 학생님하고 해결하자. 시연아, 그러면 대충 내용은 알아듣겠어? 운동량이 뭐고 충격량이 뭔지. 오케이. 자, 선생님하고 하나만 약속해요.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똑같은 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러지 않지만 시간은 더 흘러요. 그러니까 천천히 선생님하고요. 여러분들하고 16주 공부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16주 동안 계속 일찍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다 됩니다. 선생님이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 지가 30년 됐습니다. 여러 형태의 아이들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나이가 되게 많은 편이죠. 여기에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엄청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30년이 됐죠. 자, 그러니까 해마다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을 선생님이 1년에 한 200명 정도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명을 가르쳤는지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어려워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 때 좋게 바뀌는 친구도 있고 나쁘게 바뀌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좋게 바뀌는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는데 공부 재밌는 건 아니지만 하면 느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아이돌 연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BTS 되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서울대 가는 게 더 쉽고 빠르답니다. BTS는 5명인데 서울대는 1년에 3,000명을 뽑거든요. 서울대 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서울대 갑시다. 시연이는 아이돌 하려고 했었니? 넌 운동 뭐하니? 가끔 가다가 보니까 태권도 엄청 잘하는 애들 막 날아다니면서 막 그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 보니까 엄청 멋지게 잘하는 애들. 그런
보면요. 물체는 그죠? 옆으로 이동하는 물체도 있어요. 물체가 옆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물체들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물체는 옆으로 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물체들도 있어요. 물체를 맨 처음에 둘 다 정지되어 있었는데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옆으로 가게 하는 건 알짜입니다. 알짜임이 작용하면 멈춰있던 아이를 가게 할 거예요. 알짜임을 안 주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주체는 알짜임입니다. 근데 자, 두 번째는 옆으로 가지는 않아. 가지 않으니까 알짜임은 0일 거야. 그치? 근데 회전은 해. 그러면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알짜임이 아니네. 그걸 뭐라 그래? 돌림임이라고 해. 시연아, 저문 열어. 열어. 자, 얘들아 제발. 쟤는 지금 문을 뭐 시키고 있니? 회전. 지금 시연이가 돌림임 준 거야. 문에다가. 맞아? 어딜 중심으로? 시연아 만져봐. 저 문이 어딜 중심으로 돌았어? 제가 회전할 때 중심축이 어딜까요? 맞아요. 저쪽에 있는 경첩입니다. 그 경첩으로부터 저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시연이가 힘을 줘서 문을 회전시켰습니다. 됐어요? 네, 앉아 시연아 괜찮아. 자, 아니 그냥 둬도 돼. 자, 벽면에요. 이렇게 나사인 경첩이 있어요. 저 문의 경첩이 바로 얘를 회전시키는 중심축이야. 자, 회전의 중심축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받침점 그래요. 그 받침점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곳 2m 떨어져 있어. 거기에다가 무조건 90도로 눌러야 회전해. 됐어? 90도로 눌러줄 거야.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눌러줄 거야. 그랬더니 정말 회전을 해서 얘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나는 이 막대를 돌린 거니까 돌림임 줬다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돌림임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자, 항상 거리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재는 거예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하면 이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돌림임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쟤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수직한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눌렀으니까 그래서 쟤는 20Nm라는 돌림힘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린 돌림힘이라고 하고요. 이 힘이 20이 아니고 40으로 덮어지면 더 많이 회전했겠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시소야 라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에 아빠 80kg짜리 아빠니까 얘를 얼마의 힘으로 시연아 누른다고? 80kg니까 몇 뉴턴의 힘으로 눌러? 그렇죠. 800뉴턴의 힘으로 눌러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 무게입니다. 무게는 항상 무게로 계산하셔야죠.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야 무게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아빠가 누르면 아빠는 시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무려 800 곱하기 1이라는 800의 돌림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근데 반대편에 아들이 앉아. 이제 40kg로 바꿀까? 그러면 아들은 눌러. 얼마의 힘으로 누를까 시연아? 그러죠. 400의 힘으로 눌렀을 때요. 돌림힘 평형을 만들려면은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지 시연아? 그렇죠. 그래서 400의 돌림힘을 주고 있다면 돌림힘 평형을 만들려면 똑같이 800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m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랬을 때요. 힘의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2대 1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리는 거꾸로 1대 2입니다. 그래서 힘의 비율과 거리 비율은 반비례해.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뭐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이 막대기를 보면요 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를 보면 아빠가 여기서 누르는 800이라는 힘을 받고 있고요.
아들이 여기서 누르는 400이라는 힘만 작용하고 있다면 이 막대기는 아래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아래 방향이 힘 받으니까. 근데 이 막대기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전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정지 상태예요. 그죠? 회전하지 않으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인과 시계 방향의 돌림의 크기가 같은 돌림의 평형이야. 그래서 와, 회전하지 않으면 돌림의 평형이구나. 근데 얘는 이동도 하지 않으니까 합력이 0인 힘도 평형이란 뜻이야. 이 두 가지 평형을 완벽하게 만족해야만 물체가 완벽한 정지 상태일 텐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때를 멋진 말로 무슨 평형이라고 하는 줄 알아? 힘도 평형이야. 돌림힘도 평형이야. 그래서 물체가 회전도 안 하고 이동도 안 해. 이거를 멋진 말로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우리는 쉽게 이 물체를 딱 보면 이 정지되어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지되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해. 돌림힘도 평형이어야 되고 힘도 평형이어야 돼.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힘도 평형이니까 아래쪽으로 1200이 작용하니까 위쪽으로도 1200N으로 누군가가 밀어 올려주고 있어. 빨리 찾아. 누가 1200으로 위쪽 방향으로 눌러주고 있을까? 누굴까? 이 힘 누가 주고 있을까? 여기서 받침대예요. 이 받침대가 위쪽 방향으로 1200N의 힘으로 사실은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 탈 때요. 시소하고 받침대 사이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엄청 아파요. 알겠습니까? 이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받침점은요. 이런 식으로 내 위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힘의 평형도 유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시연이가 저한테 물어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요. 자, 36페이지에 79번 문제였어요. 36페이지에 79번 문제 보시면 진도 천천히 나가도 돼요. 진도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모르는 거 알 때까지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으시면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요. 79번 문제는 실제로 수능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인지 표시,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도 표시, 힘의 크기도 써봐. 했어. 보기에 저 막대기에 몇 개 힘 작용할 것 같아? 몇 개? 3개보다 많아. 3개보다 많아. 처음에 딱 보면 2개인가? 그랬다가 조금 전에 배운 걸 보면 3개인가? 그랬는데 이거 잘 읽어보면 4개야. 자, 왜냐면요. 왼쪽 끝에서 200N짜리 물체가 힘을 줘서 얘를 당깁니다. 힘은 항상 무조건 한 점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N으로 아래로 내리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끝에 500N짜리가 한 점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 이 힘도 있죠. 맨 처음엔 얘만 보입니다. 됐어? 근데 사실은 여기가 받침대도 있기 때문에 받침점은 밀어 올리는 힘을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3개가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 여기에 있는 물체도 있지만 막대기도 무게 있다고 써 있어요. 보여요? 막대기도 무게 있다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막대기 무게도 한 점에 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막대기의 무게가 얼마냐면 100N짜리 막대기라고 했으니까 막대기의 무게도 100이 작용할 텐데
모양이 균일할 때는요. 사실은 모든 지점에 작용하는 원자들의 질량을 합해서 100이긴 하지만 한 점에 그 힘이 다 작용한다고 했을 때 균일한 물체일 때는요. 정확하게 가운데에 그 무게가 작용한다고 봐도 똑같아. 그래서 이 막대기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아래 방향으로 100N의 힘이 작용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전체 길이가 L이니까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L이라는 정확하게 가운데 막대기에 무게가 작용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네, 그래서 모든 물체는 그 물체들마다의 무게 중심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을 합니다. 그건 삼각형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각형일 때는? 그러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 같은 아이들의 무게 중심을 어떻게 찾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뾰족한 아이가 있을 때요. 어떤 물체를 여기를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얘 위치가 얘 무게 중심점이랑 일치하면 어느 쪽은 또 기울어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 기울죠. 내가 무게 중심점을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움직여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정확하게 기울지 않는 지점을 찾으시면 거기가 정확하게 얘 무게가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면요. 정확하게 이상하게 생긴 돌의 무게중심점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막 돌을 세워놓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무게중심점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래서 뾰족한 거에 올려놔도 걔는 정확하게만 찾으시면 이거 안 기웁니다. 알겠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균일할 때는 정확하게 가운데에 그 물체의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가운데만 받치고 있으면 안 쓰러져. 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힘이 작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보면은 첫 번째는 얘는 정지 상태니까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돼. 합력 0. 그럼 잘 봐. 아래로 총 작용하는 힘이 얼마게? 800이야. 그치? 그럼 위쪽으로 미는 힘이 얼마여야 돼? 80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받침점이 얘를 밀어 올리는 이 힘은 800이네? 이렇게 잡는 게 맞아. 되겠지? 네. 자,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했다면 돌림의 평형을 써봐. 여기에 한 점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요. 사실은 받침점에 작용하는 이 힘은 얘를 회전 못 시킨다? 왜?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곱하는 건데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힘 작용해도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를 회전시키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힘을 무시하고 돌림을 구했던 거야. 알겠어?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 힘은 물체를 회전시키지 못하지만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세 개는 얘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을 만들어. 그랬을 때 여길 중심으로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겠지? 무조건 받침점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치? 얘는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겠지? 얘는 받침점이 있는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할 거야.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고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아야 돌림의 평형이니까 반시계 방향인 1번과 2번의 돌림힘을 합한 값이 시계 방향인 3번의 돌림힘의 크기와 같으면 돼요. 이런 뜻이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요. 요 길이는 2분의 1 L이라는 걸 알고요. 여기서부터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이거 전체 길이는 L이래요. 그래서 얘는 복잡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요. 이 받침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L에다가 A 더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이라고 하는 힘의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2분의 1L 더하기 A 떨어진 곳에서 작용해요. 이 얘기고요. 100이라고 하는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A 떨어진 곳에서 작용합니다. 그 얘기고요. 반대편에 있는 500N이라는 돌림힘은요. 됐죠? 정확하게 여기가 L인데 L에서 이만큼 빼면 요 거리 나옵니다. 맞아. 괜히 새로운 미지수 B 주지 말고 미지수 많으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L에다가 2분의 1 L 빼기 A 하시면
계산하시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쓸데없는 공 2개씩은 다 날려볼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거 L 더하기 2A 더하기 A는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1 L 빼기 A 되죠?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5L 빼기 5A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나 엄청 산수 잘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넘기시면요. 전체 A는 8A 마이너스 되죠? 이거 넘기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2분의 3L 그래서 A의 크기는 16분의 3L이 돼. 그러니까 요만큼의 크기가 16분의 3L이야.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P에서 라고 하는 200N에서부터 받침점까지의 요 길이가 얼마야? 요만큼이 얼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L 더하기 16분의 3L이니까요. 됐어. 네, 그 길이는 16분의 얼마게? 12L. 됐죠? 이렇게 가자고요. 괜찮아? 괜찮아? 이 문제 하나에 이 돌림비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문제 하나가 전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 좋은 문제. 괜찮은 문제. 됐죠? 그걸 변형시킨 게 81번도 있어요. 81번도 그거의 변형이에요. 됐죠? 81번도 어딘가에 그냥 받침점이 있다라고 치고 그 거리 A라고 놓고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해보시다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고요. 80번 지우세요. 80번은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라서요. 이거는 굳이 지금 구하지 않아도 돼요. 됐죠? 이건 볼트 내용을 살짝 가져다가 넣은 거라서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82번에 걸리버 아저씨 있어요. 아저씨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죠.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아저씨 머리가 누르는 힘이 300이래요. 아저씨 다리가 누르는 힘이 250이래요. 그러면 이 아저씨 모양이 균일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무게 중심점, 받침점을 놓으면 균형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다 받침점 넣어야지 이 사람이 한쪽으로 안 기울어? 라고 할 때요. 꼬매나 힘의 비 보세요. 몇 대 몇? 물론 1대 5. 그럼 길이비는? 길이비는 얼마? 얼마? 5대 6이죠. 맞아? 이거 돌리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네, 다른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 전체 키가 얼마냐면 1.6m래요. 그러면 이 발끝에서 여기 받침점까지 요 거리가 얼마야? 이런 얘기 물어본 거예요. 그쵸? 1.6 곱하기 전체 길이 11등분 한 것 중에 6등분만큼의 길이야. 이거 계산하라. 되겠어?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은 할 수 없지만 너네는 해. 됐어? 그런 얘기야.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시연아 나와. 시연이 저기 벽에 가 붙어. 등을 대? 등. 그치. 똑바로. 자, 보시면요. 지금 예쁘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시연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시연아, 될 수 있으면 발을 벽에다 딱 붙여야 돼. 자, 여기 턱이 있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발을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씁니다. 됐죠?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넘어지지 않으니까 되게 안정적이야 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쓰러지죠? 불안정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이는 안정한 상태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어떤 물체가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연이가요. 벽에요. 이렇게 서 있어요. 맞아? 아니야? 사람 다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이 시연이의 무게중심 어디게요? 시연아 맞아? 너의 무게중심. 너의 무게중심이 어딜까요? 너의 무게중심. 너의 무게의 중심점이 어딜까요? 무게는 한 점에 쏠려있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 몸의 무게중심점은 인간은 대부분 어딜까요? 와!
너네 몸의 무게 중심점 체크되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배꼽. 너 배꼽 어디냐? 거기가 무게 중심이야. 인간들은 대부분 배꼽이 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연이 배꼽 여기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이 무게 중심점에서 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이 무게 중심점이 얘 발의 크기,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 바닥의 면적 안에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넘어져요. 알겠어? 그러니까 발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이상한 신발 신고 다니는 삐에로 아저씨죠. 이 아저씨는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기울인다고 쳐요? 그래도 이 아저씨 안 넘어져요. 왜? 무게중심점이 발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큰 신발 신고 다닐 때요. 뒤뚱뒤뚱을 해도 안 넘어집니다. 근데 꼬맹이들은 맨날 넘어지죠? 왜? 애기들 보면 막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은요. 우유 먹으니까 배는 이렇게 부러뜨려 나와 있어요. 근데 발은 조그매요. 그래서 열나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국 여자들 변종인가 해서 막 다리를 작게 했잖아요. 근데 무게중심점이 조그만 발보다 밖에 있어서 그냥 뒤뚱 걸어갑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안에, 발 크기 안에 무게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쓰러져요. 그러면 정말 선생님이 사기꾼이 아닌지 볼 거예요. 얘 무게중심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발바닥 사이즈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보다 무게중심이 안쪽에 들어있어 안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연이가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때문에 발바닥 밖으로 나왔는데 안 넘어지고 견딘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항상 발바닥보다 무게중심점이 안에 있을 때만 안정적이야. 발바닥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넘어져야 돼. 이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연이가 발바닥보다 바깥쪽으로 배꼽이 나오게끔 몸을 기울일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붙였냐면요. 사람들은 선생님 저를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유는요. 너네는 이렇게 몸을 기울일 때 어떤지 아세요? 궁뎅이를 뒤로 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발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넘어지는 건데 이거 못 빼게 이렇게 했을 때 견딜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저 새끼는 엉덩이를 지금 못 뺍니다. 벽에 붙어 있어서. 기울여봐. 더! 이 순간이 무게중심점이 발바닥 밖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밀립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오늘의 숙제는 발바닥 밖으로 무게중심점이 나왔는데 안 넘어지게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 준다. 네. 그러면 노벨상이에요. 들어가십시오. 됐죠? 그래서요. 실제로 보시면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이따시만한 오뚜기래요. 오뚜기는요. 바닥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닥면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점은 얘는 아래가 무겁기 때문에 가운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무게중심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게중심점은 최대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넓어야 안정적인 거죠. 그 상태를 띄고 있는 게 오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를 기울여 볼게요. 엄청나게 기울여서 대가리가 여기에 와도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점이 살짝 올라가 여기에 있어도 바닥면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져요. 그래서 손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야. 자, 이렇게 바닥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벽돌을 세워놓으면 얘는 균이라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무게중심점이 있고 이 바닥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안 넘어져요. 라는 겁니다. 이 상태. 그죠? 네.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살짝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됐죠?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얘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어요. 됐죠? 아직은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점이 들어갑니다. 안 넘어져요. 손을 놓으면 제자리로 얘 돌아와요. 그렇지, 있잖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근데 얘를요. 이렇게만 기울이면은 얘는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더 기울여다 보면 어느 순간 얘는 이렇게 쓰러집니다. 반대방향. 조금만 기울이면 얘는 일로 오죠. 돌아온다고요. 근데 많이 기울면 일로 가요. 맞습니까? 그 많이 기울면이라는 것과 조금 기울였을 때 차이를 보면 조금 기울이면 무게중심점이 얘보다는 원래 높이보다 살짝 올라가지만 그래도 바닥면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죠.
안정인데요. 바닥면이 좁아졌죠. 불안정해요. 기울이면. 됐어. 그리고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면 얘는 넘어져요. 됐어. 그래서 안정적이려면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낮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은 최대한 넓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살짝 기울이면 처음보다는 무게중심점이 뜬다. 그래서 불안정해지는 거지만 쓰러지진 않는다. 근데 더 많이 기울이면 거꾸로 무게중심점이 낮아지는 그 순간부터가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낮아지는 그 순간부터.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게 83번입니다. 자, 37페이지 83번 보면 그 P라고 하는 지점이 무게중심점인데요. 가는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안에 있습니다. 안 쓰러져요. 근데 살짝 기울여 나로 만들면 P보다 가에 있는 P보다 나에 있는 P의 높이가 살짝 높아지는 건 맞지만 아직은 바닥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져요. 근데 이걸 더 기울여서 다로 만들면 됐죠? 무게중심점이요. 바닥면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넘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가에서 나로 갈 때 무게중심점은 약간 위로 들린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은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 그때부터가 쓰러질 거다. 됐습니까? 디귿, 다 상태에서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쓰러진다. 맞습니다. 됐죠? 그 옆으로 가면 85번이요. 젓가락에다가 코르크 마개를 찍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젓가락에다가 코르크 마개를 세워놓으면 젓가락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코르크 마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무게중심점과 바닥면 사이의 관계 때문에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안 넘어지게 할 건데 바닥이 너무 좁으니까 됐어. 불안전하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찔러서 요 방향으로 찔러서 놓은 게 나그림일 텐데요. 포크를 이렇게 찍으면 포크의 무게가 여기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얘 무게중심점과 얘 무게중심점의 평균을 내면 중심점의 높이가 살짝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살짝 더 아래로 내려오고 바닥면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됐어. 그래서 포크를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 놓으면 바닥면 넓어지고 무게중심점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그림보다 나그림은 훨씬 더 안정적 구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가의 코르크 마개를 옆으로 쓰러지는 동안 무게중심점이 낮아진다. 쓰러질 땐 낮아집니다. 그렇죠? 다시 쓰러지는 순간부터 낮아진다 그랬어요. 님, 나의 코르크 마개와 포크의 무게중심점은 가의 코르크 마개의 무게중심점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님 맞고요. 디귿. 나에서 코르크 마개를 옆으로 밀었을 때 코르크 마개와 포크 전체의 위치 에너지는요 라고 합니다. 됐죠? 나에서 코르크 마개를 옆으로 밀었어요. 언제까지? 쓰러지기 전까지만 밀었다고 치자. 쓰러지기 전까지 밀면 얘 무게중심점은 위로 올라가죠? 됐어?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는요 mg, h입니다. 자, 무게는 여기서도요 mg고요 여기서도 mg인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달라져요. 무게중심점까지 높이. 그래서 h 값이 커진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커집니다. 되겠니? 높이를 항상 무게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돌림힘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몇몇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거 말고 질문 있는 걸 찾아볼게요. 혹시 35페이지에 또 다른 질문 있나 봐봐. 괜찮아? 넘겨볼게. 36, 37에서 질문해봐. 오늘은 숙제를 다 못 푼 사람들이 좀 많아서요. 다음 주에도 질문을 받을 테니까 숙제 꼭 해서 다시 검사 맡읍시다. 넘어가 보세요. 38페이지 질문해 보세요. 돼요? 오늘 못 풀어서 질문 못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풀어가지고 꼭 질문할 수 있게끔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지금 시연이 갈 때까지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15분 동안 시연이는 다음 주에 와서 풀어. 그리고 시험 보려면 시간이 15분 더 걸릴 것 같아서
시연이는 다음 주에 와서 풀고요. 우리는 조금 이따 쉬어보죠. 넘어가죠. 차라리 이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12시까지만 수업하다가 시연이 보내고 잠깐 끊었다가 그래서 연결해 갈 테니까 시연이랑 두 번째 시간 들어. 선생님이 이 영상 예쁘게 제대로 보여줄게요. 저번 주에 보내준 영상이 2교시가 우리 내용이 아니었나 봐요. 자, 너네들요. 지금 선생님 반에 와서 수업을 한다는 건 중등 내용을 조금 들었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내용은 들었는데 중학교 3학년 내용은 안 들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내용을 안 듣고 온 게 예진이? 그럼 일과 에너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맞아요. 네. 자, 중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내용은 등소구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그렇죠? 그거랑 일과 에너지 이게 중3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 중3 내용의 42페이지 중등 내용부터 시작해서 쭉 갈 거니까 예지는 거꾸로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중3 문제집 사서 여기 풀어. 그런데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자,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여기가 시험범위니까 잘 듣고 되죠? 네, 중학교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하고 과학이 조금 다른데 과학은 중학교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요. 고등학교 내용은 중학교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그거보다 확장된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을 시작하려면 중등 내용을 복습하면서 시작하는 게 낫죠. 되죠?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중학교 내용이면 여기가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겹치는 부분은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100% 겹칩니다. 그래서 과학 심화 내용을 풀려면 고등학교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확장된 개념을 아셔야 중학교 내용의 어려운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선행해 라고 해서 막상 선행 들어왔는데 중학교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네?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러 갈 때 중학교 내용이 60%가 들어있어요. 고등학교에서 확장된 내용은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해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 설명 안 하고 얘만 설명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중학교 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복습하면서 같이 해봐 드리고 있어. 자, 우리가 해야 되는 42페이지에 해당되는 오늘 할 내용은 일과 에너지야. 자, 우리가요 일상에서 나 일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이라는 개념하고요 물리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건 살짝 달라요. 아빠는 회사일 하느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라고 하지만 물리에서는 회사일은 일이 아닙니다. 엄마는 집안일 하느냐고 어우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지만 과학에서 얘기하는 물리에서 얘기하는 일은 집안일이 아니라서 그걸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뭔데? 라고 하면 과학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정확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모든 물리에서의 값들은 객관적으로 측정,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학에서 하는 일은요 반드시 일을 해주는 내가 일을 해주는 어떤 대상이 물체가 필요해. A, 2kg짜리 어떤 물체 나 얘한테 일할 거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일을 한다라는 건 뭐야? 그 물체한테 힘을 줍니다. 내가 힘을 줘서 밀 거야 이 새끼 10N의 힘을 밀 거야. 그랬더니 마찰이 없어. 매끄러운 면이라서 내가 힘 주니까 이제 밀려가. 얼마 밀려갔어? 2m 밀려갔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여기에 왔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켜 가는 겁니다. 자, 물체에다가 힘 줬는데 와! 나 일 했니 안 했니? 빨리 봐! 시연아 나 일 했게 안 했게? 나 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안 해? 나 힘 주고 있는데 말해봐. 그렇죠. 정확한 그거죠. 일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힘 줘서 그 물체가 이동해야 돼. 이동 안 하면
넣으면 뒤져 미터만 돼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20Nm에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단위 뉴턴미터 너무 길어. 그래서 과학자 이름을 따서요 이 단위 대신에 우리는 20줄에 이랬어요 라고 해서 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줄 과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줄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밀고 갈 때요 한 일은 내가 준 힘에다가 그 힘을 준 방향으로 밀려간 거리를 곱하면 한 일이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저는 20줄만큼 일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모금 중학교가 선을 넘습니다. 너 학교 어디냐? 목동이냐? 다행이에요. 모금 중학교는 선을 넘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kg짜리 물체한테요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가는 일을 했잖아? 그게 1번의 1 우리가 구하면 요만큼의 일을 한 거잖아? 근데 모금중학교 선을 살짝 넘습니다. 이걸 비스듬히 이렇게 힘을 줍니다. 2번 10N의 힘을 줍니다. 이 각도가 30도래요. 이런 느낌이야. 각도를 조금 더 벌릴까? 이 각도 60도로 줄까? 10N의 힘으로? 근데 됐어. 각도를 주던 안 주던 상관없이 똑같이 여기까지 오면 돼. 2m까지 끌고 갈 거야. 됐어? 이 얘기야. 각도를 조금 더 크게 줄까? 90도야. 근데 16N의 힘이야. 더 웃긴 거 알아? 힘이 이렇게 오는데 이 새끼 이리 와. 그럴 수 있어. 날 믿어. 어떨 때 그래? 물체 들고 서 있어. 이 물체 안 떨어지려면 너 힘 어떻게 줘야 돼? 위쪽으로 주지. 엎겨. 그래 놓고 앞으로 걸어가. 그럼 물체 이동은 위로 갔지. 이런 얘기야. 가능해? 이래. 힘은 위로 주는데 물체가 옆으로 가잖아. 우리가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갈까 이런 얘기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그죠? 애들 맨날 이렇게 뭐 거짓말 마세요. 힘을 이렇게 줬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야. 자, 그랬을 때요.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줘도 다 똑같이 여기까지 오게끔 할 거라는 거야. 힘을 1번 방향, 2번 방향, 3번 방향, 4번 방향 이렇게 줄 거야. 하늘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다 달라. 다 달라. 1번은요. 여기 조건 보이세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야 돼요. 그럼 보면 이동을 일로 했으니까 거꾸로 해요. 이동한 방향으로 쓴 힘이 얼마인지 보시는 거야. 나 저 방향으로 힘 얼마 줬어? 1번은요.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16N의 힘을 다 준 겁니다. 이게 일반적 중학교 3학년 수준이야. 그래서 16N의 힘을 2m 가는 다 썼기 때문에 한 일이 20이에요. 이게 1번 1입니다. 1번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한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힘을 준 각도가 정확하게 0도 같은 방향이에요. 됐죠? 네. 근데요. 30도 각도로 힘을 주면요. 사실은 이 방향으로 16N의 힘을 줬다고 쳐봐. 그런데 물체는 이쪽으로 갔으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사용한 힘의 크기는 이 길이만큼이 16N인데 수선에 발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 길이가 꼬맹아 10cm라고 쳐봐.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 길이도 10이겠니? 10보다 길어 짧아? 짧아졌어요. 이 각도를 더 길게 할게요. 자, 이 각도를 60으로 할게요. 이거 똑같이 10cm예요. 10N이니까. 근데 물체가 움직인 이 방향으로 작용한 화살표의 길이를 보면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요만큼의 길이로 바뀌었어요. 길이가 점점 뭐해져? 짧아져.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라며. 힘의 크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야. 맞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30도 각도로 힘을 주면요. 이 방향으로 주면 힘의 크기가 요거밖에 안 돼요. 이 길이보다 짧아진다고요. 60도 각도로 힘을 주면 수선에 발을 내리면 물체가 가 수평 방향으로 사용하려면 요거밖에 안 된다고요. 힘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됐죠? 네. 30도의 각도를 주고 60도의 각도를 주면 힘의 크기가요. 10N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작아져요. 30N의 힘으로 주면 8.5N의 힘이라면 60N의 힘을 주면 아니 60도로 힘을 주면 5N의 힘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꼬맹아 90도 각도로 힘을 주면
이거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화살표 길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수평 방향 힘을 안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만큼의 힘을 줘서 간거리는 똑같잖아. 2m. 간거리는 똑같이 2m였어요. 그러면 한 일은요. 얘는 17줄에 일해요. 얘는 10줄에 일을 해요. 이 새끼는 빵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가는 방향과 각도가 벌어지게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한일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맞아? 그랬을 때 각도가 몇 도일 때 한일이 아예 없다. 90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것과 이것만 줘요. 같은 방향으로 힘주면 이렇게 계산해. 근데 90도로 힘주면 한일은 없어. 왜요? 나중에 가르쳐줄게. 이게 중학교야. 됐어? 네, 그거 나중에를 지금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각도를 주면 줄수록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됐어? 그렇기 때문에 한일의 양은 감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힘을 주는 각도가 일치하는 게 제일 큰 일을 한 거다. 이걸 모국에서 물어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어떤 일이 제일 크니? 1번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일의 양은 줄어듭니다.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물체가 힘을 줬어. 내가 힘도 줬는데 애새끼 가기도 했어. 이동도 시켰어. 근데 힘을 준 방향과 물체를 움직인 이동 방향이 90도라면 할 일은 없어. 왜?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거죠. 그럼 생각해봐.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인 거 뭐 있었어? 아까 얘기했죠. 물체를 이렇게 든 상태로요. 앞으로 걸어가는 게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내기하자. 요번에 3학년 중간고사 시험 봤을 때 이거 물어보지 않는 학교에 있으면 병신입니다. 너 학교 목동이라고 했지? 나오나 안 나오나 내기해보자. 됐어. 그래서 물체를 들고요. 들고 수평으로 걸어간다. 이게 정확하게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겁니다. 그럴 때 한 일이 없다 그럽니다. 네, 하나 더 있어. 힘준 방향과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90도인 거 왜 나한테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야. 뭐 있을까? 힘을 주고 있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인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등속 원동이 그래.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그 순간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인데 이게 늘 언제나 90도라서 뺑글뺑글 돈다 그랬거든요. 그쵸?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아이들도 정확하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요. 원운동을 1000년 동안 하고 있어도 할 일은 없어. 너네 치고 둘레를 누가 돌고 있을까요? 인공위성. 알겠어? 그 인공위성이 받는 힘의 방향과 인공위성이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90도라서요. 인공위성이 10년 동안 돌고 있어. 그 새끼 한 일 없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일 때는 한 일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동 방향으로 사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힘의 크기들이 됐어. 네. 우리가 일을 할 때요. 그냥 힘 줘서 가면 돼. 이게 아니고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라고 과학적 정의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모군이라는 학교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웠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나는 일을 했어. 근데 얘 명화에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이 없대. 한다고 했는데 일이 없대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힘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정확하게 90도인 그 두 가지 경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아까 시원이가 얘기했었죠. 시원아 친구 내려가. 너 내려가야 되잖아. 지금 12시야. 자, 내가 칠판 밀고 있어. 나 일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 이유가 내가 힘을 줬지만 물체가 가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무거운 물체를 들고 저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거는 1학년 벌 받은 거야. 알겠어? 네, 한 일 없죠. 이동거리가 없어도 한 일 없어요. 또 세 번째, 나는 힘을 주지 않았는데 혼자 가. 나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얘는 혼자 가.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그 혼자한테 힘 안 줬어. 힘을 안 줬어요. 그러면 할 일 없는 거죠. 됐어. 됐어.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일한 걸 그래프로 그리고 싶어. 1 그래프. 시연아, 다음 주에도 30분 일찍 와. 1 그래프. 1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힘에다가 밀도랑 거리를 곱하는 겁니다. 아까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는 단순하게 이것만 보자. 10N의 힘으로 물체를 2m 밀고 갔어. 이랬잖아요.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로축은 내가 준 힘, 가로축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N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쭉 줘서 2m 갈 때까지 준 거야. 와, 선생님 힘하고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는 맞는데 1은 없잖아요. 저 안에 1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으면 된 거야. 힘은 세로고요. 이동한 거리는 가로고요. 가로와 세로를 곱합값은 면적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있겠어요. 됐어. 그래서 이거 면적 계산하시면 한 일의 양이 나와요. 됐어. 자, 그래서 20줄이구나 라는 거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힘을 일정하게 주지 않고 힘의 크기를 변화시켜도 상관없거든요. 여기 힘, 여기가 거리. 어떤 아이는 처음에 힘이 0이었다가 2m 갈 때까지 힘의 크기를 점점 많이 준대요. 그래서 여기가 16N이라고 치자. 그럼 이럴 때는 한 일이 얼마야? 이럴 때는 한 일이 얼마야? 구해봐. 이거 얼마? 10. 이거 무조건. 그래서 힘하고 거리 그래프면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이야. 그 보형의 넓이가 사각형이면 사각형 면적 구하면 되고요.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선생님처럼 5N부터 10N까지 힘 이렇게 줬어요.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되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한 일은 그래프와 힘 그래프와 거리 그래프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내용에서는 없는 거 살짝만 할게요. 자, A라는 애도 10줄에 일했어요. B라는 애도 10줄에 일했어요. 와, 어떤 새끼가 더 능률적이야? 라고 하는 일한 양이 아니고 능률이 누가 더 높아? 이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능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물리에서는 일률이라고 합니다. 일률. 누가 더 일률이 커? 능률이 더 높아? 이 얘기인데요. 똑같이 10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일률이 높아? 이거 판단을 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할까? 한 일의 양이 똑같은데 뭘 봐야지 누가 더 능률이 높은지 알까? 그 일 하는데 걸리는? 맞죠. 너네 생각이 맞습니다. 물리는 보편적인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 생각이 보편성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돼요. 그 중에서 A는 10줄의 일을 하는데 1초 걸렸대. B는 10줄의 일을 하는데 10초 걸렸대. 누가 더 능률이 높은 거야? A가요. 몇 배 높은 거야? 10배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시는 게 이게 일률입니다. 그래서 나눠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일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은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값이야. 그러니 A는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시면 A의 일률은 10줄 퍼 초예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일률 단위를 줄 퍼 초 쓰려니까 단위가 너무 복잡해. 이것도 과학자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를 10와트 들어본 적 있죠? 전기할 때 쓰는 그 와트 단위 똑같습니다. 와트.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게 일률 단위예요. 일률 단위예요. 그래서 10와트의 일률을 가져요. 얘는 계산하시면 얘는 1와트의 일률이야. 그러니까 가가 10배 일률이 커. 똑같은 일을 시켜도 가가 10배 빨리 해. 이런 뜻이야. 이걸 일률이라고 해요. 이걸 일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률이라는
이거요. 원래 10줄 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요? 이 사람은 1초당 10줄씩 일한다 이 뜻이야. 맞죠? 그러면은 3초 지났어. 그러면 얘는 몇 줄의 일을 했겠니? 30줄의 일했어. 그럼 50줄의 일하려면 몇 초 걸리겠냐? 5초 걸려. 맞아? 이런 얘기야. 1초당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일률이란 말이야. 됐어? 자, 그럼 한 일은요. 힘 곱하기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자, 한 일을 뜯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힘 곱하기 거리. 이게 일이죠.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돼. 맞아? 응? 응? 근데 세로 묶고 보이지 않아? 이거 뭐라고 써있니 이거? 시간 벌 거리. 속력 또는 속도. 맞아요? 네, 여기서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돼서 속력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속력. 1은요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이에요. 일률도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속력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 네. 그래서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해도 똑같은 일률 나와요.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일률이라는 건 1초 동안 한 일이라서요. 이거 넘기시면 일률에다가 초를 곱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한 일도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단 식을 막 바꿔보셔도 돼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률이라는 건 1초 동안 한 일.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한 빠르기인 일률 이런 개념 잡았어. 근데 꼬맹아 네 번째 일의 종류가 있어. 중학교 때도 살짝 배워. 일의 종류가 있어. 어떤 물체가요? 얘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렇게요. 자, 미안한데 지금이 12시 10분인데 지금 쉬면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오늘만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가보자.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 있어? 물 마셔야 되는 사람 있어? 자, 빨리 물만 한 잔 마시고 들어오면 돼. 됐어. 1, 2분 안에 물만 마시자.